자, 요번에 읽어볼 괴담은 오빠의 여친은 25살 아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무슨 말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의 여친은 25살 아기입니다. 유유유유.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공자분들이나 전문가들 댓글 환영합니다. 오빠의 여자친구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학창시절에 친구가 저희 오빠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소개시켜주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본가가 부산이고 친구의 본가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사람이 자취방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괄호 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불온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오빠는 근처 헤어샵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네일 아트를 공부했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샵에서 근무하며 차차 경력을 쌓아 나중에 같이 샵을 런칭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완전히 물거품이죠. 오빠의 여친이 25살 먹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빠와 오빠 여친과 함께 살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25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저희 남매와 아기 친구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오빠는 아기 여친을 깨워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뒹굴뒹굴 해야만 아기 친구는 잠에서 깨요. 울고 징징대고 투정이 얼마나 심한지 꼭 잠투정하는 아기 같아요. 짜증내고 소리 지르다 일어난 지 1시간이 되어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아기 친구는 혼자서 절대 밥을 먹지 않아요. 밥도 울 오빠가 먹여줘요. 오빠한테 화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나는 게 당연하죠. 아니, 25살이면 밥은 혼자서 먹어야지. 언제까지 오빠가 먹여줄 거야? 야, 네 친구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친구면 오히려 더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 오빠가 거절 결핍증입니다. 정말 해달라는 건 정말 다 해주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오빠는 씻고 옷도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열심히 하고 직업상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해요. 출근 시간에 맞춰 10시쯤 집에서 나가거든요. 아기 친구는 일어나서부터 오빠가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빠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녀요. 오빠가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칭얼대기 시작해요. 출근 준비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죠. 유유유유. 헤어드라이어 숨기기, 옷장 앞에 서서 절대 비켜주지 않기, 화장품 다 꺼내서 옷장 안에 숨기기. 아기 같은 여친 때문에 시간이 배로 걸려요. 오빠가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으면 현관 앞에 서서 울먹여요. 출근 못하게 하려고 감시까지 합니다. 조금만 제스처가 보여도 눈물이 삐죽삐죽. 유유유. 오빠가 이제 가야 된다고 인사를 하면 그때는 완전히 폭발합니다. 매달려서 울고 불고 옷 잡아 당기고 손 잡아 당기고 다리 잡아 당기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안 되면 가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러요. 아기 같은 친구 겨우겨우 말려서 떼놔도 출근이 매번 늦어집니다. 오빠가 나가면 아기 친구는 1시간이 넘도록 현관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제 방식대로 달래도 안 되고 오빠 방식대로 달래도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울고 싶어집니다. 유유유유. 오빠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달래다 안 되면 그냥 둬요. 1시간 울면 알아서 지치더라고요. 눈물 그치면 설거지하는 제 뒤에 딱 달라붙어서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흰 우유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온리 분유. 요플레나 요구르트는 떨어져도 분유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분유가 주식이라 하루에 3번, 4번씩 먹으니까 분유도 매번 사야 해요. 요즘 분유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오빠와 달라서 울고 떼쓴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요.
안 되는 거 분명히 거절하는 스타일이어서 분유 달라고 보채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울면 시끄러우시니까 타줄 수밖에 없어요. 컵에 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젖병에다 줘야 돼요. 세상에 25이나 돼서 젖병 찾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유유. 글쓴이도 한 줄마다 운다고요? TV도 매일 보는데 보통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별그대, 왕관의 식구들 뭐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하다못해 무한도전 같은 예능이나 뮤직뱅크 같은 음악 프로에도 관심 없어요. 매일 EBS에서 하는 유아 프로만 봐요. 딩동댕 유치원 같은 거요. EBS 빼고 채널 돌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친구가 뽀로로나 뿡뿡이, 코코몽, 후토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로 열고 특히 뽀통령 거실에 누워서 젖병을 물고 뽀로로, 뿡뿡이, 후토스 DVD를 다 봐요. 문제는 제가 꼭 옆에 같이 누워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못 있어요. 분유를 먹으면서 뽀로로나 코코몽을 본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저한테 계속 짜증을 내요. 5초마다 한 번씩 눈물 가득한 눈으로 울먹이며 제게 물어요. 오빠 어디 갔어? 샵에 출근했어. 왜? 오빠 돈 벌어야지. 오빠 언제 와? 8시 넘으면 올 거야. 오빠 어디 갔어? 미용실 출근했잖아. 왜? 왜 갔어? 오빠 일해야지. 왜? 일 왜 해?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너한테 맛있는 고기도 사주지. 오빠 언제 와? 8시 30분 되면 와. 오빠 어디 갔어? 미용실 갔어. 저녁 되면 올 거야. 저녁이 언제야? 어두워지면 저녁이지. 오빠 거기 왜 갔어? 아, 일하러 갔어. 무슨 일?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머리 해주는 일. 오빠 언제 와? 몇 번을 말해? 8시 30분 되면 온다니까. 아! 정말 위에 쓴 대화는 약과입니다. 저 대화 곱하기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초마다 한 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옆에 놓인 분유통이나 리모컨을 던지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아주 껌딱지를 붙이고 살아요. 유유유유. 하루 종일 씻기고 놀아주고 TV 보고 밥 먹이고 노래 불러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청소며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오빠가 오기 전까지 제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친구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요. 물론 최신곡이나 가요, 아이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멋쟁이 토마토나 곰 3마리 수준의 동요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친구가 인터넷으로 아기 동요 CD를 사놨더라고요. 그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틀어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듣는 가요는 이승기 노래입니다. 이승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동요 들은 다음에 매일매일 듣습니다. 이승기 씨 노래 아니면 동요 외에 다른 음악은 거의 듣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어쩌다 흘러나오는 노래 흥얼거리는 정도? 시간이 흘러 친구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빠가 퇴근합니다. 제가 오빠를 기다리는 이유는 오빠가 돌아와야 제가 좀 편하거든요. 가로 열고 오빠 미안해 유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루 종일 울고 짜증내고 칭얼대고 웃지 않던 아기 친구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오빠에게 달려가요. 끌어안고 매달려서 울고 뽀뽀하고 애교 부리고 아주 이상가족 상봉이 따로 없어요. 오빠가 집에 온 순간부터 전 투명인간입니다. 눈앞에 울 오빠만 보이면 저를 아주 모른 척 하는 거죠. 덕분에 저는 그때부터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좋아요.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합니다. 제가 먹히고 입히고 다 해주는데. 하지만 울 오빠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서현이, 이 친구의 이름이 서현인가 보네요. 서현이 애교와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놀아줘야 해요. 옷 갈아입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19평 좁은 집에서 가면 얼마나 멀리 간다고. 잠깐이라도 오빠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정말 아기가 따로 없어요.
유유유유. 집에 장난감도 아주 많아요. 구슬깨기, 도형 맞추기, 낱말카드, 퍼즐, 동료 나오는 자동차, 블록, 모양 찍기, 화이트보드, 인형 정말 많습니다. 예전부터 하나씩 샀다고 하네요. 울오빠가 옷을 갈아입고 서연이와 놀고 있을 동안 저는 밥을 해놓고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저녁도 오빠가 먹여줘야 돼요. 유유유유. 혼자 먹으라고. 혼자 먹을 수 있다고. 혼자 먹어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밥을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우는 목소리로 우유 달라고 해서 젖병에 분유를 먹여요. 하루에 분유 3번, 4번 먹는다고 앞에 말했죠. 분유가 주식이라 밥은 그냥 간식 수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도 먹으라고 겨우 달래서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울면서 분유만 찾아댑니다. 유유유. 간장이나 계란, 참기름에 밥 비벼줘야 겨우 한 숟갈 뜹니다. 숟가락도 성인용을 안 쓰고 유아용 숟가락을 씁니다. 그릇도 유아용 그릇을 써요. 캐릭터 그려져 있고 뭐 색깔 알록달록 예쁜 거요. 물론 양도 보통 그릇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체구도 아기 같습니다. 키가 154인데 체중이 39kg예요. 분유를 다 먹고 조금 있으면 씻는 시간이에요. 서현이는 집에 있으니까 샤워나 머리는 이틀에 한 번만 씻어요. 하루에 한 번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유유유유. 양치나 세수나 손발 모두 오빠가 시켜줍니다. 다 씻으면 로션도 발라주고 거실에서 뽀로로를 봐요. 그동안 오빠가 들어가서 씻어요. 오빠에게는 정말 휴식과도 다름없는 시간이죠. 유유유유. 10시 30분, 11시 정도 되면 졸려서 칭얼댑니다. 정말 투정이 너무너무 심해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상 그 이상입니다. 유유유유. 그러면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재우는데 재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20분에서 50분, 어떨 땐 1시간 넘게 울면서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완전 경악 그 자체예요. 8년 넘게 같이 살아서 적응돼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빠 가슴팍에 얼굴 묻고 오빠 냄새를 맡고 오빠 체온을 느끼며 오빠 가슴을 만지면서 자요. 땀땀. 아기가 엄마 젖 주무르면서 자는 것처럼요. 그때 친구 입모양이 아기가 엄마 찌찌 먹을 때 그 입모양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찌찌 빨아먹는 입모양으로 오빠 가슴을 만지면서 자더라고요.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 서연이가 오빠 옷을 빨고 자요. 유유유. 처음에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3룸이에요. 큰 방은 침실, 중간 방은 드레스룸, 작은 방은 컴퓨터 방입니다. 그래서 오빠랑 서현이, 제가 이렇게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요. 셋이서 잔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유유유. 아기 친구는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요. 계속해서 울고 오빠가 다시 재워줘야 잠이 들어요. 또 깨고 울고 재우면 또 깨고 울고 재우면 또 깨고 유유유. 그러다가 4시 조금 넘으면 울음이 터집니다. 분유 먹을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오빠도 분유는 안 되는 걸 알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서 토닥토닥 달래요. 겨우 그쳤는데 점점점 달래도 울음이 잦아들지 않고 더 커져요. 결국 오빠가 저한테 타오라고 시켜요. 흑흑. 분유 탄 젖병을 빨면서 오빠의 품에서 다시 잠이 들어요. 보통 25살 여자는 향수 냄새나 뭐 화장품 냄새가 나죠. 친구는 분유 냄새, 베이비 로션 냄새, 베이비 파우더 냄새, 요플레 냄새, 요구르트 냄새, 전형적인 아기 냄새가 나요. 유유유유. 그리고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오빠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오빠 아기 있는 유부남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하죠.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다 보니 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읽기 힘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25살 아가씨가 아니라 5개월 아기예요. 25개월도 이거보다 낫죠. 유유. 뭐 할 수 없지.
이대로 살아야지. 오빠는 정말 미련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왜 그런 건가요? 평소에 오빠나 제가 없으면, 특히 오빠가 없으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혹시 이거 불안장애인가요? 아니면 위존성 성격장애? 위존장애 같은 건가요? 위존성 성격장애나 불안장애, 자가진단법은 혹시 없을까요?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오빠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 친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년 넘게 오빠가 한 것처럼 하면 될까요? 울면 달래주고 해달라는 거 뭐 다 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기 키우듯이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 버릇도 오빠가 다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가면 서연이한테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엉엉 서럽게 울고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소리 지르고 칭얼대고 징징대고 짜증내고 보채고 이럴 나이도 훨씬 지났잖아요. 아니 다 필요 없고 손가락 빠는 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분유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요플레나 야구르트 먹을 때도 음악 들을 때도 DVD 볼 때도 점심 먹을 때도 낮잠 잘 때도 놀 때도 칭얼댈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씻길 때도 하루 종일 손가락을 너무너무 굉장히 심하게 빨아요. 얼마나 심하게 빨면 손이 빨갛게 되고 빨 때 쪽쪽쪽쪽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특히 심심하거나 졸리면 평소에도 손을 더 심하게 빨아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는 우리 오빠도 손을 빨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잘 때 오빠 가슴팍에 폭 안겨서 손을 입에 넣고 쪽쪽쪽쪽 소리내어 빨고 오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정말 엄마와 갓난아기를 보는 기분이에요. 우리 오빠가 잘 때는 손 못 빨게 하니까 빨아먹는 입모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의 모든 행동들, 손가락을 빨거나 울고 보채고 짜증내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칭얼대는 건 병원을 다니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오빠 말대로 못 고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정확히 불안장애인가요? 위존성 성격 장애인가요? 아니면 분리불안인가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요? 증세가 심각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오빠한테 초강력 순간 접착제처럼 너무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애인데 입원을 해야 한다면 좀 글쎄요. 게다가 요즘 폐쇄병 등 문제 많잖아요. 인권 유린이다 뭐다 해서 특히 더 열악한 병원은 완전 학대 수준이라는데 제 베프이자 제가 사랑하는 오빠의 소중한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보내나요? 전화해서 정신병자 있다고 하면 바로 데려간다고요? 그러다간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질 것 같아요. 차마 그런 짓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글쓴이의 글이었는데 이 글쓴이의 글에 댓글이 달립니다. 저기요, 본인 딸인데 자기 딸인 것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딸을 거부하시는 듯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남편분도 아내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자기 아이가 어릴 때 죽은 후에 글쓴이는 조현병 와서 아이가 그때 모습으로 남아있고 나이만 25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고 얘는 조현병이 와서 자기 아이가 자기 남편의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또 남편이라고도 하면서도 남편이라고 하지 않나? 얘가? 남편이라고 안 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쓴이랑 이 오빠랑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인 건데 이 여자가 조현병이 어떤 이유로든 와가지고 자기 딸을 자기 친오빠의 여자친구랑 지금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조현병이고 이거를 애 낳았을 때부터 이랬던 거면
이걸 방치하는 남편도 진짜 이상한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게 병이 아니면 아닌 대로 무섭죠. 저게 실화라면? 저게 충격 실화라면? 그러면 더 무섭겠죠. 여기 댓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지식인 글이 원본인데 그거 답변도 소름임. 심리 상담가가 답변을 했는데 내용이 인터넷상으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니 심리 검사를 통해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처음부터 정신과에 방문하지는 말고 세 분이 가까운 상담 심리센터나 기관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셋 다 한번 상담 가보라는 투로 하던데 거기 달린 질문자 인사가 선생님,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되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셨는데 서현이가 며칠 많이 아파서 확인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그리고 친절한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리 상담가가 어디 뭐 센터 가보라고 했는데 아까 저 글쓴이가 이렇게 답을 단 거죠. 뭔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일단 이 답변으로 인해서 서현이가 질문자의 딸인 게 확실해지긴 했네요. 확실히 댓글을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글쓴이 분이 정신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글의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기도 하고 글쓴이가 애초에 애가 있나 궁금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없으면 너무 소설이니까. 오빠의 여친은 25살 아기입니다 였습니다. 진짜 현실 공포죠. 기괴합니다. 다음 괴담도 이것도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아까 글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루리웹 게임 중독 사이코패스 사건입니다. 저희 어머니 드디어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난데없이 어디 갈 데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병원, 그것도 정신과, 그리고 데리고 온 이유를 물으니까 대학교에서 게임을 많이 했으니 검사만이라도 받자면서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목표로 학교에서 게임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이게 웬 정신 나간 소린지.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어서 결국에 검사를 맡았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학과에 다니고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곳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신의진 의원처럼 있는 말 없는 말 하며 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은 멀쩡한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온 데다 약을 먹이려고 하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약을 처방한 의사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게임을 만드는 걸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게임한다고 저한테 약을, 그것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말, 의사 말로는 가벼운 두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약을 저한테 처방을 했습니다. 지금 매우 열받고 슬픕니다. 확실히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께서 제가 게임학과를 정할 때 많이 반대했지만 성적 잘 내서 이제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게임이 사회의 악이라고 하니까 2번 생각하지 않고 저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나라에 이어 부모님한테까지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제 편이라 생각한 부모님이 뉴스 한번 보고는 절 정신병원에. 정말 이제 전 한국이 밉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밉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신 이상자로 보내는 한국이 밉습니다. 2014년 4월 14일 한 루리앱 유저가 위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목표로 학교에서 게임학과에서 공부하는 중이라는 이 유저는 마침 뉴스에서 게임이 사회 악이라는 기사를 본 어머니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정신과에 끌려가 진찰을 받았고 그 결과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이 유저는 몸도 정신도 멀쩡한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운다며 부모님에게 배신당했다고 한탄하고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글을 씁니다. 게임 중독으로 병원 데리고 갔다고 한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신상을 털어보았습니다. 신상 턴 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으로 범죄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제가 부모였다면 병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둬두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격리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무언가입니다, 진짜. 점점. 지금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 마치 게임 중독법이나 사회 분위기의 피해자처럼 글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막 동조하고 위로의 글을 남긴 다른 회원분들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자세한 일을 알고 싶으시면 쪽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유저가 이 유저의 신상을 캐봤다. 해당 유저가 루리웹에서 예전에 쓰던 아이디로 검색해봤는데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트위터 계정이 발견되었다. 이 계정은 늦어도 2012년 그 전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준하에게, 무한도전 정준하에게 결코 정상인이라면 언급할 수 없는 수준의 저주를 퍼부었고 시체 사진 등 혐오스러운 사진을 다수 올렸다. 문제의 트위터 글입니다. 본 건데도 소름 돋네 이거. 대가리에다가 칼을 박아버리기 전에 낙태해. 낙태해 씨발로 막 그쪽 발이년 죽이기 전에 낙태해. 독도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일본 땅? 더러운 매국노 새끼 쪽발이하고 애새끼를 낙태해. 병신 새끼야. 당장 애새끼 씨발로 낙태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씨발로만 낙태해. 야, 이 씨발로만 새끼야, 네가 애새끼를 가져. 낙태 씨발 쓰레기가 뭐 애새끼냐 낙태. 너무 심하다. 채팅창 나도 정준하 싫어하긴 하는데 저건 좀 뭐 싫어하실 수 있죠. 아무튼 계속 이 글쓴이의 글들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디아블로3 한글판은 영어 음성이 없나요? 바꿔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름이 데이비드 킴인데 실수로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제대로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계정자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I just follow you. So, could you send a message now? But as I told you, I do not have account number now. I'm in Korea now. Sure. What do you want to know? 또 이 정준하 씨 트위터 계정에다가 죽여버릴 거야. 내장을 끄집어 죽여버릴 거야. 눈을 뽑고 못을 박아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얼굴 가죽을 뜯은 다음 눈가리에 못을 박아버릴 때 죽어. 쌍놈아, 죽어버려 제발. 죽어. 대가리에 여자 겁탈에 죽이는 거 외에 뭐가 있냐? 죽어버려 겁탈 살인범아. 죽어. 아이 개 같은 얘기를 하네. 장가? 쓰레기가 장가?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그런 일 없으니까 죽어. 너 낳은 년 뭐야? 어느 집 창녀냐? 겁탈했냐? 죽어. 개 같은 놈아. 쓰레기가 왜 사는데? 죽어. 아씨, 글이 끝나지가 않아. 아이 개새끼. 와, 단물 빼먹고 버리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쓰레기. 죽어. 아, 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게임 중독 사이코패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미친놈이 이런 글 써놓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런 미친 글들을 막 써놓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와, 제가 본 글 중에서 제일 그 암흑 농도가 제일 높은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로 계속 그냥 죽어 뭐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막 너무 하네요. 참. 그 당시 정준하 씨가 뭐 안티도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말을,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 쓰레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사회에 들여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싫어도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뭐 어머니나 뭐 아내나 뭐 아예 다 싸잡아서 욕을 막 해버리니까 실천하기 전에 병원 가서 다행이라고요? 병원 가서 고쳐졌을까? 가두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미워하는 이제 미워했던 뭐 요즘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를 비판한 척 하면서 자기 어깨에 이제 게이머들을 업은 거잖아요. 자기 말 맞다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데이비드 킴 미친놈. 김 동진 아냐? 맞는 거 같죠? 제발 완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루리앱 게임 중독 사이코패스 사건이었습니다. 무섭네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잔인한 내용 주의, 시골 의사, 치매 노인 편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좀 실화고 되게 잔인합니다. 짧고 잔인합니다. 제목에도 적었듯이 좀 많이 충격적인 묘사가 적혀 있음. 그런 거에 약하면 뒤로 가기를 눌러줘. 들으셨죠? 몇 년 전의 일이다. 응급실에서 외래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진정이 안 되고 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건 응급실 간호사는 내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과장님, 빨리 응급실에 와주세요. 빨리요. 사람이 DOA인데요. 거만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내가 대체 무슨 일이냐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대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혹은 수술실과 같은 특수 분야 간호사를 몇 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은 다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 안에는 절절한 사연과 비통한 죽음과 극적인 회생,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단의 절망과 희망이 모두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 자매요,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응급실에 혹은 중환자실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드는 환자들의 등에는 그 환자 자신의 아픔 외에도 각자 그 사람의 인연의 무게만큼이나 많은 걱정과 우려, 기원들이 덧 얹혀 있는 것이다. 그런 응급실에서 몇 년을 근무한 간호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담당 과장인 내게 육하 원칙에 따른 상황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동요한다는 것은 지금 응급실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전화를 던지다시피 하고 일단 응급실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당도한 그곳에는 나로서도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변두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일찍이 혼자 되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들의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와 며느리는 반 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기운이 조금씩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서너 시간 정도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치매 증상을 드러내시곤 하셨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차라리 24시간 완전 치매라면 며느리가 아예 곁에 붙어서 수발을 들겠지만 대개는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 두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곁을 지켰었는데 그나마 대개 증상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밤에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방을 더럽히는 것 말고는 그래도 가출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을 하시지는 않는 데다가 밤에는 아들도 집에 있어서 할머니가 설령 발작을 하셔도 감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그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원래 시장을 갈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야 했고, 그럴 때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주라 애지중지하셨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 유일한 행복이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 2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 보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반겼다.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으려고 곰국을 끓여놨다.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소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노모께서 곰국을 끓이셨다길래 의아해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 나면서 곰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 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나는 지금 가능하면 담담하게 이 끔찍한 일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시금 그 장면을 기억하는 내 심장이 부담스럽고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한다. 그 뜨거운 솥에는 아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만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2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나대로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앞뒤로 살피면서 거만서를 기록해야 했고, 또 너무나 끔찍한 장면에 차마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스테이션에 모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혼란도 같이 다독거려야 했다. 아이 엄마는 아예 실신해서 의식이 없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요청한 검안 기록에는 직접 사인, 심폐기능 정지, 선행사인, 익사에 의한 호흡 부전, 간접 사인, 전신 화상으로 기록을 남겼고 내 도장을 찍었다. 아마 그 일로 인해 입어야 할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끔찍했을 것이다. 더구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를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할머니가 받을 고통은 어땠을까? 아울러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평생을 겪어야 할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은 어떠할까? 차마 상상이 가지 않았다. 부디 가족 해체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골에서 의사로 일하시는 분이 쓰신 썰인데, 이게 어떤 책에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분이 쓰신 책에. 그런 만큼 거의 실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4년 글입니다. 이게 너무 이게 잔인하네요. 이게 할머니가 심지어 24시간 치매도 아니라서 분명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족들 분위기가 엄청 이상하고 알고 보니까 내 손자를 내가 끓여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요리하듯이. 그게 그 정신을 차렸을 때, 그거를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진짜 상상이 안 가고 너무 잔인해요. 물론 당연히 이제 부모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될지, 그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정신질환이 가장 무서운 것 같음. 치매는 진짜 존재 자체가 신이 없거나 따를 가치가 없는 인간 기준 악신이라는 증명 같음. 치매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저는 아예 그 치매가 오면 약간 그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라는 게 기억으로 좀 이루어지잖아요.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라는 자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 기억들이 사라지면 그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만 있을 뿐이지, 그 기억들이 없으면 그게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럴 정도로 치매를 정말 저 자신을 무서워하는데, 이 글을 보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잘 읽었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현실 맨헤라라는 썰입니다. 맨헤라가 뭐냐? 약간 정신 아픈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일본 용어 아니겠습니까? 현실 맨헤라라는 게 뭘까? 한번 같이 보시죠. 현실 맨헤라의 그 채팅 목록입니다. 자라든지 긋든지 썰든지 목매달든지 하라고. 니도 씨발 사회에서 버림받았는 주제에 한 사람이 니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니 몸 하나 못 대주냐? 내가 씨발 니 보고 다른 여자들 마냥 낭만 있는 사랑을 원하냐고. 반지하에서 그냥 니한테 계란 후라이 해주고 몸 대주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다른 여자 안 원하고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아. 그럼 씨발 나한테 말하라고. 왜 나는 그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자 제발. 그냥 내 옆에 있으라고. 네가 내 옆에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니도 나 살려달라고. 이기적이면 나랑 결혼을 하던가 동반 자살을 하던가 하자고. 제발 나랑 결혼해줘. 내가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발도 씻겨주고 고추도 빨아줄게. 밥도 차려줄게. 알바해서 돈도 같이 벌어줄게. 씨발 그냥 나랑 누워서 손잡고 안아주기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내가 그 정도로 싫냐? 그냥 씨발 나 네 옆에서 사람 취급받고 싶다고. 빨래도 내가 할게. 하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 사랑해줘. 결혼해줘. 진짜 니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사귀어달라고 씨발. 그냥 니 내가 가지겠다고. 우리 집 돈 많은 거 알잖아. 결혼해서 이혼하고 합의금이라도 뜯어가라고. 그냥 씨발 니가 없으면 좆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씨발 나 사랑해줘. 결혼해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연애 말고 결혼을 하자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돼. 나 진짜 많이 힘들다. 네가 나 사랑했으면 이해 좀 해줘. 약 먹는 건 그거보다 훨씬 쉬운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아니 약 챙겨 먹는 거 그건 무슨 느낌이냐면 그걸 먹을 때마다 난 정신병자라 이걸 먹어야 남들과 똑같아진다. 내가 절제가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입에 털어 넣으면 얼마나 우울해지는데. 그 정도는 해야 나도 도와줄 의지가 생기지. 진짜 이 생각 때문에 못 먹겠다니까. 그래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니를 무한정 이해하기엔 내가 나만 하지가 않는다. 일반 소화제 소화시키려고 먹는 거 납득이 가능하고 타이레놀 머리 아파서 당장 급해서 먹는 거 나도 잘 아는데 정신과 약은 다르다고. 뇌 아픈 게 밖으로 티나는 것도 아니니까 중요성으로 못 느끼겠는 거 꾸역꾸역 먹으니까 그냥 안 아픈데 타이레놀 2알 3알씩 먹는 기분이라고. 내가 니한테 이해해달라고 용서 빌고 내가 이래 이해해줘 뭐 이러려고 한 말이냐? 아닌 거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 내가 보기엔 다 티나고 그게 나한테 부담으로 오는데 그걸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고. 더 이상은. 최근 예전 비교해봐. 진짜 나 사람 됐다고. 그냥 미친 사람 같다고요?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사람. 근데 이 남자친구분인 것 같은데 이 남자친구분은 그냥 그래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 중증 맨해라는 완전 현실판 미저리 점점점 진짜. 그리고 말이 너무 천박해요. 앞에 뭐 대주고 뭐 빨아주고 뭐 이런 얘기 뭐 다 하니까 너무 천박하고 어딘가에 몰려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사귀어주냐고 결혼해주냐고 누가. 이 둘이 뭔가 뭐지? 뭐 화류계에서 일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둘이 그냥 몸만 섞었었는데 여자가 집착을 하게 된 걸 수도 있고. 띄어쓰기 안 하는 거 경멸이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섭다. 이게 진짜 매네라구나. 무섭네요. 차단하면 집 찾아올 것 같은. 무조건 찾아오겠다. 어떻게든 번호 찾아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현실 매네라였습니다. 이거 좀 무섭죠 이거. 안 잘생겨서 다행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채팅창에 실제로 저 훈련병 시절 옆 동기가 첫 위문 편지 여자친구에게 받은 거 읽어주는데 꼭지 만지고 싶고 소중히 만지고 싶다는 내용 자랑인 듯이 큰 소리로 낭독해서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와우. 저 훈련소에서 저런 걸 자랑하고 싶어지나? 저건 좀. 근데 훈련소 들어가면 다들 동물이 되니까 저런 걸 자랑하고 싶을 법도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친구도 참 특이하네 이게.
둘이 원래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좀 야하게 놀았던 커플이 아닐까. 그런 좀 야한 커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뭐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보통 훈련소에 가면 애틋해져가지고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고생 많을 것 같아, 빨리 뭐 훈련소 끝나고 그 뭐냐 하루 나오는 거 그때 빨리 보자, 그리고 휴가도 뭐 빨리 뭐 써, 그때 나만 봐, 뭐 이런 편지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뭐 꼭지스 만지고 싶다, 저런 얘기 좀 야한 일 많이 하는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현실 매네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